저는 이제 이 책 자체가 역사에 대해 가지고서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역사를 공부하면은 미래가 뭐 반드시 되풀이해야 된다 이렇게 쓰기는 했지만은, 그 안에 이제 읽어보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은 완전히 똑같이 되풀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힌트를 좀 준다, 뭐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대해 가지고서 설명을 드릴 때 항상 이제 제일 좀 그 비슷한 예라고 생각을 저는 하는 것이 바로 보물찾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영화 인디애나 존스를 보게 되면 보물을 찾으러 가는 엄청난 대여정이 펼쳐지잖아요. 근데 그 여정 속에서 뭔가 힌트는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완전하게 정답을 알지는 못하고 가는 주인공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보물지도겠죠. 그러니까 저 정도 X표의 어렴풋이 어디쯤에 있을 거야 라는 거는 알지만은, 그래서 정말로 저기 있는지는, 그게 정말 어디인지는 가서 보면은 굉장히 범위가 넓은 거죠. 근데 그렇다고 해가지고서 저런 그 보물지도조차 없다라고 해버리면은 저희가 찾아야 될 공간이 너무 넓은 거잖아요. 저 지도 전체를 찾아봐야 되는 그런 수고스러움을 겪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요 책을 보시고서 역사를 공부함이라는 것 자체는 이제 그 어느 정도의 힌트를 주는 것이다. 그리고 디테일하게 들어가 가지고서는 조금씩은 다 그 국면마다 그 상황마다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또 이제 뭐 책을 한번 요거는 싹 한번 서머리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맨 처음 부분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이 거의 침체스러운 정도로 주식이 빠졌었고, 다행히 지금은 좀 반등을 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침체에 대해서 저도 처음에는 침체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그럴 때 몇몇 이제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죠. 너가 아직 좀 어린 것 같은데 침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하시는데, 제가 미국 시장은 그렇다라고 말은 못 하겠어요. 근데 한국 시장에만 국한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은 불행인지 다행인지 모르겠지만은 딱 제 나이 정도가 모든 걸 경험한 세대더라고요. 왜냐하면 주식 한번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가 지수가 1980년 1월에 100포인트로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전에도 존재는 했지만 사실상 시장은 아니었고, 그 이후에 80년대에 100포인트부터 본격 시작이 된 거고, 근데 그 우리 금융시장을 개방한 거는 90년대라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침체에 빠졌던 시기는 그 이후부터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있었던, 그전에는 뭐 워낙 고속 성장을 했었으니까는요. 그리고 그전에는 뭐 시장 자체가 아니니까 뭔가 주식 시장에 대해 경험이 있는 분들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한국이란 나라가 진짜 금융시장이다라고 평가받는 게 90년대부터이고, 근데 그 이후부터 침체가 나왔던 것들을 보면 IMF 외환위기 있었죠, 카드 사태 있었죠, 미국발 금융위기 있었죠, 요번에 뭐 어떻게 평가될지 모르겠지만은 코로나 위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제가 다 경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 한국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군가가 너 침체 알아? 그러면 저도 알기는 알아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IMF는 제가 사실 어렸어요. 저 때가 이제 중학생 때인데,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 저희 부모님께서 지금도 이제 그러시지만은 사업을 하세요. 섬유 관련된 사업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다 이게 물량이 수출로 나가게 되거든요. 근데 아침에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그때도 제가 일어나기 전에 벌써 이제 회사로 가시고 굉장히 밤늦게 이제 자고 난 거의 잠들 때 즈음이나 이럴 때 항상 퇴근해서 오셨었어요. 근데 이게 수출 기업을 하니까는 환율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이야 뭐 스마트폰도 있고 뭐 인터넷도 잘 돼 있지만은 그땐 그렇지가 않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아버지가 오시면 저는 아버지하고 이야기 나누는 걸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버지께서도 새벽 늦게까지 저랑 이제, 제가 막내다 보니까는 이쁨을 많이 받았죠. 이제 누나, 형, 저 이렇게 막내인데 특히 좀 예뻐해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이제 막 나누려고 하면 제가 이제 꺼낼 수 있는 거는, 아버지께 도움이 될 수 있는 거는 일단은 그런 이제 뭐 9시 뉴스나 이런 데 나온 거 살짝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버지 입장에서도 이제 도움이 되시고, 제 입장에서도 얘기를 이어가기에 좋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좀 그때 당시에는 몰랐죠, 이제. 근데 나중에 보니까는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저 때는 어느 정도 환율이었고, 저 때 이런 얘기 나왔고 했는데, 원래 한 중학생, 고등학생 이럴 때가 머리가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IMF 당시라는 것이 사실 그렇게까지 저한테
나지 않는 옛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사업을 하고 계시다고 하니까 대구에서 제가 이제 고향이 대구거든요. 대구에서 하고 계신데 지금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은행이 많았어요, 지방에도. 근데 그 중에서 대구에서는 뭘 살릴 거냐 해가지고 대동은행을 살릴 거냐 대구은행을 살릴 거냐 했는데 저희는 대동은행을 그때 주거래은행으로 쓰고 계셨었거든요. 근데 상 망해버리더라고요. 네, 그러더니 국민은행에 흡수를 그냥 시켜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뭐 은행 사태 막 나잖아요. 사실 어색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저는 온몸으로 당했었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해서 그게 이제 자산 양수도로 넘어가가지고 국민은행으로 가는지를 봤는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사실 그때는 이제 완전 집안이 들썩일 정도로 난리 날 일이었지만은 어쨌든 넘어왔고 지금 제가 일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도움이 되는 거죠. 카드 사태는 어땠냐면 제가 04학번이에요. 재수를 했어요. 2004학번으로 대학을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에 학교 입학할 때 저희 학교는 그 면접이 당시에 점수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면접 공부를 많이 하고 갔는데 그 공부를 했던 게 나았죠. 왜냐하면 그것밖에 나올 게 없었어요. 그때 이슈는 카드 사태였거든요. 카드 사태 때 미국은 그렇게 안 빠졌는데 한국이 증시가 40% 빠졌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다행히도 여러분들 언제 공부를 제일 열심히 했고 자기 돈 걸려 있을 때도 열심히 하지만 대학 입시가 걸렸으면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별로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는 또 어떤 일이었었냐 하면 대학교 들어가서 2006년에 처음 주식을 시작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잘 모르고 했어요. 주변에 그 제 친구 중에서 고등학교 친구 중에 그 이제 군대를 병역 특례로 가는 거 있잖아요. 산업체로. 그런 친구들은 연봉을 좀 받잖아요. 그리고 사회에도 나와 있고 그 친구가 주식을 엄청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식을 하라는 거죠. 이걸 해야 돈을 번다. 그래서 뭐 그때 NHN이라든지 포스코, 동양제철화학, 현대중공업 막 이런 것들을 하는데 정말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도 그때 같이 이제 시작을 했었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랬는데 하고 나서 딱 보니까는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전혀 몰랐었어요. 그리고 저는 이게 해보니까 공부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생각이 돼서 그 저희 학교에 있는 투자 동아리에 들어갔었죠. 근데 투자 동아리에 딱 들어가고 주식이 폭락을 해버리더라고요. 2100이었는데 892포인트까지 떨어졌었어요. 계속 떨어졌었어요. 그냥 거의 약간 이제 동아리 존폐가 걸려있는 주식 동아리인데 주식이 망했어요. 망하게 생겼었어요. 약간 여담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어차피 여담을 거의 이제 대부분 말씀드릴 텐데 저희 학교에서는 주식을 못하게 거의 좀 하는 분위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게 이해가 안 되고 그거를 좀 깨고 싶다는 생각을 어린 마음에도 했었는데 뭐냐면 재무관리 시간에 사실 그 심화 과정으로 투자론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재무관리를 가르치시는 모든 교수님들께서 주식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시장은 그런 거 있잖아요. 뭐 효율적이다. 뭐 효율적이 뭐 강형, 그다음에 중형, 약형. 근데 엄청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시장은. 그래서 주식을 해봤자 너가 시장을 이길 수 없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야, 요즘에는 뭐 스믹이라고 투자 동아리가 있다며 걔네는 내 수업 듣지 마. 그러셨었어요. 근데 들었죠. 얘는 졸업을 해야 되니까 그게 필수 과목인데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욕 먹으면서 들었었어요. 이제 근데 진짜로 금융위기가 오니까 교수님이 맞았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 이제 심지어는 선배들도 오셔가지고서는 저희는 참 고마운 게 그 동아리의 선배님들이 정말로 많이들 학생들이 하는 세션에 오세요. 중간중간에 강연도 많이 오시고 그 다음에 뭐 애들이 밤늦게 하고 있다 그러면은 야식 사가지고서 막 오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걸 바라고서 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냥 그게 약간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해서 약간 저도 나중에 선배가 돼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나 그 밑에 기수 애들 안다 그러면 약간 자랑이에요. 걔네들이 나 요즘 젊은 애들이랑 어울려. 약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이 오셨었는데 그때는 오시는 분들마다 너네는 주식하지 마라. 이걸 왜 하고 있냐? 나도 안 하려고 한다. 나 유학 가려고 막 MBA 갈 거야 그러셨었어요. 그래서 온몸으로 겪었죠. 금융위기란 게 어떤 건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하필이면은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거 약간 감투를 좋아해요. 어릴 때부터 막 학생회장하고 이런 걸 좋아했는데 근데 동아리에 들어가서도 이제 회장을 했죠. 회장을 했는데 하필이면 회장 딱 하고 금융위기가 터졌어요. 예. 그래서 최악의 상황이었고 회장을 했는데 동아리도요, 대학교가 홍보를 하려면 돈이 필요합니다. 뭐 이것저것 포스터도 뽑아야 되고 팜플렛도 뽑고 해야 되거든요. 대관도 해야 되고. 근데 그전에는 투자 동아리다라고 얘기만 하면 2,000포인트 처음 갔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증권사들이 후원을 막 해줬더라고요. 그냥 우리 팜플렛에 한쪽 이렇게 광고만 넣으면은 50만 원, 100만 원을 줬었어요. 그리고 스믹에서 이제 그 선발을 위해 가지고서 리크루팅 행사를 학생들 대상으로 한다.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1년에 2번 선발을 하거든요. 그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당시에 뭐 제일 잘 나갔던 데 미래에셋 뭐 이런 데들이 그 인사팀에 계시는 분이 차를 버스 해가지고서 오셨었어요. 그래서 여기로 연결해 주기만 하면 그러면은 또 후원금 줄 수 있다. 뭐 이런 식이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오니까 그게 다 끊겼죠.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씀씀이가 있는데 끊겼다고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썼더라고요. 제가 딱 하고 나서 보니까는 동아리 빚이 50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 이거 내가 왜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이게 이제 큰일 났구나. 그래서 이 금융위기라는 게 어떤 건가에 대해 가지고서 어쨌든 여러모로 겪었던 것 같아요. 코로나는 제가 현업에 있을 때였습니다. 2020년도 제가 6월 말일자로 퇴사를 했거든요. 근데 2월, 3월 달에 터졌으니까 그때 당시에 기억이 뭐 명확히 나니까는 이거는 사실은 더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저는 침체에 대해 가지고서는 이게 오히려 침체 전문가처럼 이렇게 되는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경험들이 그래도 나중에 보니 쌓은 게 참 도움이 되더라. 뭐 하여튼 지금은 이제 그렇게 좋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힘들었지만은요. 그런 거를 물어보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훌륭한 경영진이란 어떤 거냐.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근데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답을 제대로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의식적으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그거를 표현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게 책을 쓰게 된 이유기도 한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 표현이 어려운 거죠. 근데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봐야지 또 결과물이 딱 나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훌륭한 경영진이란 게 뭐지?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쭉 생각을 해보니까는 나는 제일 영향을 많이 받은 게 아버지한테 영향을 받았구나 였어요. 왜냐하면은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보셨겠어요. 그죠? 이상한 사람도 있고 좋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좋은 경영진은 이런 사람, 나쁜 경영진은 이런 사람이라는 거를 계속 들었다 보니까는 이렇구나라는 거를 알고 있는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왜 중간에 넣었냐 하면은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 가지고서 계획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또 다른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그래서 실제로 그래도 좀 투자에 도움이 되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이 어디쯤일까 했을 때 일단 첫 번째는 여긴 것 같아서 이 부분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훌륭한 경영진이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하는 사람이요 저렇게 하는 사람이요 막 얘기를 해봤자 이게 잘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그래도 저는 경영학을 전공을 했으니까 거기에 맞게 표현을 해보자 라고 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현금흐름 창출력이 우수한 기업이다. 또 다른 하나는 보유 현금의 활용을 상당히 잘하는 기업이다. 사실 이게 책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는 해요. 나와 있는 내용인데 굳이 한 번 더 그것도 앞부분에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게 제일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코로나 때 다 같이 쓸려 나갈 때는요. 아무리 좋은 회사도 못 견딥니다. 매출이 다 같이 0이 되는데 어떻게 견디겠어요? 반대로 거기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풀려가지고서 좋아질 때에는 또 다 같이 좋아져요. 실력이 없는 기업도 좋거든요. 근데 지금은 보시게 되면은 코로나 때 숨겨져 있었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사업부의 본부장이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위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야, 우리 왜 매출이 안 좋아? 오너가 얘기하면 지금요 코로나여서요. 야, 우리 왜 좋아? 코로나여서요.
그러고 지나온 거예요, 몇 년을. 근데 그 사이에 누군가는 굉장히 대비를 했겠죠. 아,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나중에 힘들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구조 변화를 몇 년 동안 준비한 데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다른 데들은 그런 거 필요 없이, 아, 어차피 나 임기가 뭐, 사실 임원분들의 임기가 짧잖아요. 내 임기 끝낼 때까지만 잘 흘러갔으면, 그 다음에, 내가 그때 돼가지고서 다행히 한 번만 더, 연임이 되면 좋겠다. 막 이런 식으로 흘러 지나갔다라고 해버리면 격차가 확 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 그 격차는 계속 날 것 같아요. 근데 그 격차를 보여줄 수 있는 거는 경영진이 되게 훌륭하냐 아니냐. 그러면 훌륭한 경영진이라면 뭘 해놨을까? 남들보다 현금 흐름 더 잘 나오게 해놨겠죠. 그러니까는 아무리 경기가 나빠져도 더 잘 팔리는 물건을 만들어 놓았거나 개발해 놨거나, 아니면은 남들하고 똑같은 걸 팔지만은 열심히 노력해놔 가지고서 이제 코스트 측면에서, 비용 측면에서 무조건 남들보다 마진을 조금 더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거나, 혹은 이제 보유 현금이라는 것이 적절한 M&A 할 수 있는 기업을 이제 물색을 해놔 가지고서 그 사이에 또 현금도 마련해 놨겠죠. 그걸 가지고서 인수를 해서 이제 드디어 빛을 볼 수 있거나, 아니면 그것도 안 된다라고 하면 그 돈을 주주에게 그냥 되돌려주는, 이건 정말 담대한 선택이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경영진이 우수한 경영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번에 이제 또 질문지 받아보니까 그런 걸 많이 물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좋은 회사 고르려고 하면 뭘 봐야 되느냐, 뭐 어떤 게 중요하냐, 뭐 BM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어떤 경영진이 중요하냐, 아니면은 이제 그 지금의 주변의 경영 환경이 중요하냐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절대적으로 지금부터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게 경영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보실 때에 그런 게 분명히 있거든요. 좀 별론 것 같은데 그래도 여기가 이 정도면 되게 싸지 않아? 하는 것들도 분명히 보이실 거예요. 근데 그보다는 제 생각에는 잘하는 사람이 계속 잘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는 큰 변화가 있었고, 지금 미래에 대해 가지고서 사실 저도 제 나름대로 예상을 한다고는 했지만, 뭐 인플레가 어떻게 될 거예요, 경기는 침체 안 갈 거예요 얘기는 했지만은, 근데 지정학적 요인이나 아니면은 그 공급망이 바뀌는 거나 모든 게 불확실성이 엄청 높거든요, 지금. 근데 거기에서 아무리 지금까지 좋은 걸 물려줘봤자 경영진이 제대로 못하면은 그걸 다 기회를 놓치겠죠. 근데 좋은 경영진이면은요, 안 좋은 상황에 있어도 거기에 맞게 좋은 걸로 바꾸게 될 겁니다. 실제로 어느 기업이다라고 얘기는 못 드리지만, 저희가 예전에 제가 회사에 있을 때 많이 투자를 했던 기업이 있어요. 그 회사의 사업 포트폴리오는 너무나 훌륭했어요. 그 분야에서는 그냥 최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작스럽게 후세 경영자가 받게 됐고, 근데 그분은 만나 뵙고 해보니까는 꿈이 다른 곳에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미 젊은 나이에 너무 성공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보니까는 계속해서 경쟁력이 밀려가는 것을 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뭐 바보가 경영해도 좋을 기업. 근데 시대가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히 훌륭하냐라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오히려 경영자가 훨씬 더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실 때에 제가 제일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경영자 쪽이 제일 중요하지 않느냐라고, 우리도 그렇고요, 해외도 그렇고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얘기들을 하세요. 주식 잘하려면 뭐 해야 되냐라고 했었을 때 저는 상상력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근에도 제가 좀 이제 상상을 발휘하고 있는 게 있었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텐서프라이즈 같은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남들은 안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어날 수도 있을 것 같은 것들을 상상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거를 단기간이 아니라 조금, 그나마 한 6개월이나 1년 정도 약간 시간을 두고, 그러면은요, 사람이 좀 넉넉해져요. 예상에 대해서. 내일을 예상하라 그러면 되게 이게 마음이 떨리거든요. 근데 1년 뒤를 예상해보라 그러면 어차피 남들도 다 틀릴 수 있는데, 그러면은 내가 상상력을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발휘해본들 어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MSCI에 혹시나 우리가 선진지수 와치리스트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아니면은 뭐 오일 시장에서 뭐 예전에 이란 사태 일어났었던 때처럼 되면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혹시나 미국하고 중국이 오히려 여기서 화해 모드를 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라는 식의 상상을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런 상상을 하고 나면은, 그래서 그게 맞았냐 틀렸냐를 정말로 중요하게들 보시는데,
저는 그런 예측의 정확도가 가지는 중요도는 생각보다 낮다는 얘기를 끝으로는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주식을 할 때에 가장 분석을 잘하고 가장 예측을 잘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버는 거냐라고 하면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측이라는 거는 결국 확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확률 높은 거를 얘기하는 것 뿐이고 항상 일정 부분은 틀려요. 워런 버핏도 틀리는 거고 위대한 투자자들도 틀려왔었죠. 다만 그 실수를 줄여나가고 그리고 위험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뭐 MSCI 선진지수의 편입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상을 뭔가를 하는데 내 예상이 틀렸을 때 나한테 주어질, 나의 포트에 주어질 벌은 뭘까라고 해보면 별게 없는 거죠. 왜냐면 어차피 기대를 별로 안 하니까요.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서 미중 분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상상을 해본들 그래서 내가 그게 틀렸다라고 한들 뭐가 그렇게 달라질까라는 거죠. 이미 사람들은 전부 다 안 좋은 것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상을 할 때에 그 예상이 얼마나 정확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초점을 대부분의 분들은 맞추시지만은 사실은 예측이 정말로 맞았냐 안 맞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걸 내가 얘기를 했었을 때 그 뒤에 위험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가령 예를 들어서요. 어떤 뭐 주식시장이 지금부터는 더 오를 것 같아요, 내릴 것 같아요를 주식이 정말 많이 빠진 이후에 얘기를 하면은 틀릴 확률이 좀 줄어요. 애매할 때 얘기하면 진짜 많이 틀려요. 그러면 애매할 때는 예상을 안 해버리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정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아마 나중에 Q&A를 할 때 그런 말씀 드릴 수도 있어요. 그건 제가 모르는 부분입니다 라고 하는 거는 그럼 이제 또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제가 사실은 요즘에 이제 조금 이렇게 얼굴이 팔려가지고서 저희 그 아파트 단지에 이제 경비 아저씨께서도 알아보세요. 경비 아저씨께서 그러시거든요. 나오는 거 봤다. 나오는 거 봤다. 코인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죄송한데 모른다. 그러니까는 그 2차 전지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것도 잘 모르겠다라고 하니까 아니 젊은 사람이 잘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한번 해보라고. 내가 보니까 분석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잘 배운 사람 같은데 해보면 알지 않겠느냐. 근데 전 해봐도 그게 잘 모르겠더라. 그러니까 제가 아직까지는 그게 좀 이제 안다고 말씀드릴 만한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은 이제 실망을 하시죠.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저희 쪽에서는 이거는 누가 잘 맞추고 못 맞추고냐 해서 워낙 범위가 넓잖아요. 다 알지 못해도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정말로 마지막으로 이 얘기를 드리는 건데 저도 이제 직업 선택할 때 여러 가지를 봤었을 거잖아요. 그 중에서 주식시장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좀 실수를 해도 되더라고요. 다 몰라도 되고요. 절대적인 사람도 없어요. 몇몇 분야는 절대적이고 1인자가 모든 걸 가져가요. 근데 주식시장에서는 내가 남들하고 달라도 내 방식대로 해서 내가 만족하는 내 약점을 알고 하게 되면 성공하는 투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오히려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스트레스도 별로 받지도 않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너무 예를 들어 뭐 다음에는 그러면 파월이 금리 올리는 거냐 마는 거냐 이거를 진짜 맞추는 게 정말 그만큼 중요하느냐. 그리고 틀린다고 해서 나한테 퍼니시먼트가 얼마나 올 거냐. 그런 것들이 중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예측을 너무 잘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를 끝으로 해가지고서 네, 오늘 요 준비한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경영진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예전에 이제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봤는데 이제 템베거의 기준이 경영진이 됐다고도 말씀을 주셨던 것도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산업별로 이제 중요한 부분들이 많은데, 근데 이제 기업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항상 경영진을 공부하는 것 같아요. 특히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영진들이 잘 나와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대기업들이 좀 경영진들이 숨어 있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해당 기업이 해당 산업 내에서 예를 들면 10년 동안 해왔던 일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경영진이 했던 선택들을 공부하면 좀 잘 알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려운 부분이 여전히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해결해 나가셨는지, 너무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좀 예시라도 들어주시면서 말씀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답변을 드리면은요, 경영진을 먼저 본다가 아니고 순서를 바꿔가지고서 어떤 산업을 먼저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산업을 그 산업에 있는 최고의 회사를 만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러려면은 이런 전략을 짜면 좋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전략을 그대로 쓰는 경영진이 있다 라고 하면은 그게 저는 최고의 경영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그게 예시가 되는 거는 JYP죠, 결국은. 네. JYP 같은 경우가 그 업이 돈을 빼기가 정말 쉽거든요. 그래서 돈 빼내는 경로들이 있는데 마진을 과연 높게 유지를 할 거냐라는 거 하고, 그 다음에는 현실적으로는 저는 생각이 그랬어요. 일본 시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일본 시장이 물리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활동 횟수를 늘릴 수 있고 거기가 돈을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집중을 하는 식으로 전략을 짜면은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 회사가 그 규모가 이제 커져 나가는데 한 사람한테 의존하는 체제는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때 정말 기억이 나요. 한 5,000원, 10,000원 사이일 때 사실 그 이채원 의장님하고 저하고 해가지고서 최고 경영진 미팅을 이제 요청을 했었고, 그때부터 해가지고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기는 한데, 가서 보니까는 정말 좁은 회의실에서 미팅했었거든요. 그때는 JYP도 돈이 없어가지고서. 근데 그때 얘기했던 것들은 다 지켰어요, 지금까지. 네. 근데 물론 저희는 기관 투자자니까 그걸 만나볼 수가 있었고, 그게 아니시다고 하더라도 외부적으로 볼 때 파악이 되는 거죠. 내가 볼 때 이런 전략을 쓰면 이 산업에서 최고가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누군가가 이미 사용을 하고 있다. 그러면 최고의 경영자인 거고, 그러니까 거기가 최고의 경영자인 거고요.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사실은 저는 좀 발칙하게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면 저 산업에 내가 진출해도 되는 거 아니냐. 저 사람들 저것도 모르고 하고 있는데 인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한 산업 공부 많이 하시고 거기서 이렇게 하면 최고가 될 것 같아 라는 걸 아시는 게 제가 볼 땐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좀 크게 두 가지 질문 드리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역사 얘기로 넘어가서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역사적인 투자 시장에서 역사 변화 중 하나가 이제 금태환제 폐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 이제 최근에 이런 그 크레딧 스위스의 졸탄 애널리스트가 말한 것처럼 이 금태 환제가 폐지될 수 있을지 혹은 이게 변경될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성장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한국 주식시장이 시가총액은 늘어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지수는 올라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 드립니다. 네, 뭐 좋은 질문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첫 번째로 그런 이제 금융을 볼 때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해요. 금융에 제일 적합한 인재는 좀 이제 창의성이 있는 인재다. 제가 그 말을 이해를 못했었어요. 금융은 다 나와 있는 거 그냥 돌리는 것 같은데 왜 창의성 있는 인재가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여러 사례들을 보니까는 알겠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그 제도, 그러니까 이번에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을 때 구체적으로는 어떤 조치를 했냐면 실제로 돈을 풀진 않았어요. 실제로 한국은행에서 돈을 풀진 않았지만은 근데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얘기들이 자꾸 하니까 그러면은 적격 담보물을 국채에서 은행채까지도 늘려주겠다. 그러면 그 자체로 그 기준 하나만 싹 바꿔버리면은 거의 30조 가까이 유동성 풀린 것과 같은 효과가 나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응해서 제도를 뭔가를 갖다 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태환제 폐지를 만약에 그때 우리가 만약에 주식하고 있는데 금태환제 폐지 시대에 살았다 그러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갑자기 기준이 바뀐다라고 하는데, 근데 그럴 때에 그런 폐지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일종의 티키타카인데 하고 났을 때의 일을 생각을 하겠죠. 이게 없어지고 나면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나게 불안을 느낄 텐데 그 불안을 잠재워 줄 만한 새로운 시스템을 그럴듯한 거를 얘들아 좀 만들어 봐봐 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막 어떤 중앙은행 시스템 측면에서 근본적인 거를 한 번 더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은 합니다만, 그럴 때에는 대안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는 뭔가 여기에서 본인들이 여기에 반대급부로 시장을 안도를 시킬 만한 사람들이 이게 100년 뒤에는 그 제도는 안 될 것 같은 끝이 보이는 제도지만 최소한 지금 당장은 믿어줄 제도를 일단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고 그게 돌아가는 거를 보고 난 이후에 저는 평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은 저는 그게 있어요. QE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도 이 비전통적 방법이 좋은 방법이었던 건지 나빴던 방법이었던 건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해요. 얼마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에서 보면은 2008년부터 썼으니까 엄청 짧죠. 아까는 이제 그 전체 역사학자들은 보통 100년, 뭐 1000년 이렇게를 기준으로 보잖아요. 그들 입장에선 되게 이거는 짧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20년, 30년 뒤에는 역효과가 나가지고 금융시장 붕괴를 시키는 시발점이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근데 실전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20년, 30년을 놓치면은 나는 이미 은퇴할 때가 돼버려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그 이제 금융당국이나 그 다음에 정부나 중앙은행을 일단은 믿고 가야 된다는 주의가 그래서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문제가 생길 것 같을 때에 그때 빠져나오는 거고,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사실은 투자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뭐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기관 투자자들은 몇 조 단위로 운영하기 때문에 내가 이미 알았을 때 못 빠져나와요. 근데 개인 투자자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나라 저성장으로 가는 거는 사실 뭐 우리 인구 구조나 이런 것들 봐가지고서는 피하기 너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은 한국 시장의 경우에는 일본의 참고를 정말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미래는 일단은 저성장으로는 확정이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앞에 그런 사례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개척해 나가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 저성장이라는 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근데 우리는 사례 공부를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다른 처방이 딱 나와서 해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희망을 가지고서 이런 방법을 썼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미국 같은 경우가 자기네도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텐데 이거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 생각을 했고, 그런 일이 생길지도 모른다라고 해가지고 학부생 때 졸업 논문부터 해가지고서 대학원 졸업하고 이제 업계에 들어가가지고서도 계속 일본의 디플레이션에 대해서만 연구했던 벤 버냉키를 연준 의장이 앉힌 거거든요. 우리도 혹시 그런 문제 올지 모르니 해소를 해봐라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은 지금 가는 경로가 다르잖아요, 일본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엄청 열심히 일본어 공부를 해가지고서 제 생각에는 그 미래를 바꿔나갈 기회는 아직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도 제일 이제 궁금해하실 부분이, 저는 그래서 지금 실적 장세 간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지금 무난히 잘 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실적이 뭐 여러 가지들 지표 중에서 데이터 중에 안 좋은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는데, 근데 요번에 2분기 지금 실적에 대해서 그래도 저는 좀 안도를 하는 거는 뭐냐 하면, 제가 실적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거는 사실은 내년도 이익 추정치가 지금보다 10%가 높아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는데 내년도에 안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시간이 지날수록 10% 낮은 올해 게 빠져나가고, 한 주가 지날수록 한 주 지날수록 10% 높은 게 들어오니까는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올해하고 내년 거 이익 추정치를 그렇게 올리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면 실적 시즌이 좀 부담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런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실적 추정치 올라가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는 거기에 서프라이즈를 못 내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아니고 여전히 되게 보수적으로 실적 추정을 하고 있다라는 걸 느낀 거고, 그래서 그거 봤었을 때는 괜찮은 것 같다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앞서 이제 말씀해 주셨지만은 사실 좀 이제 계속 이게 목이 좀 많이 안 좋아서 아예 좀 푹 쉬는 게 좋겠다 해서, 사실 이제 이번 주랑 다음 주랑 다 해가지고서는 뭐 다 일정을 취소를 했고,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요것만으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그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뵈니까는 너무 또 저도 에너지를 많이 얻는 것 같고요. 또 이렇게 경청해 주셔가지고서 늦은 밤 시간대인데도 피곤하실 텐데도 또 먼 길 와주시고 또 들어주셔서, 그리고 또 좋은 에너지 주셔가지고서 감사하다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